모든 도시, 모든 국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좀비처럼 눈을 감고 편안함에 중독되어 피해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기도 하지만 당신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 또한 저만의 변명이 있어요. 아주 좋은 변명이죠. 인생은 저에게 굉장히 불공평했어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고 수도 없는 구타를 당하며 자랐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으며 껌둥이라는 말을 들으며 수도 없는 인종차별을 겪었죠. 저는 밑바닥보다 아래인 그런 삶을 살았었고 제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했죠. 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든 퀵샌드 같아요. 당신을 붙잡고 아래로 빨아들이고 놓아주지 않죠. 인생이 그와 같을 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쉬운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그런 쉬운 선택들을 반복해서 당신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죠. 동기부여나 마음을 흔드는 강의는 일시적인 해결법일 뿐이에요. 그건 당신의 뇌를 리셋하지 않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거나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죠. 동기부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불공평한 삶은 제 것이었고 제가 스스로 마주하고 고쳐나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통을 추구했고 괴로움과 사랑에 빠지게 됐고 결국 제 자신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에서 신이 창조한 인간 중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스스로 자명하는 사람으로 바꾸었죠. 데이비드 고긴스 씨가 쓴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You can't break me 라는 책 원본에 들어가는 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복리입니다. 저는 저번 9번째 에피소드에서 네이비 실과 동거하기라는 책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거기에 나왔던 네이비 실인 데이비드 고긴스 씨가 누구인지 그의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를 같이 나눠보면서 그가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이비 실은 미국 특수부대 요원을 일컫는데 특수부대 요원 중에서도 가장 센 특수부대 요원으로 생각되는 그룹이죠. 저번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비 실과 동거하기 책에 나오는 네이비 실인 데이비드 고긴스 씨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기본 10마일 약 16km인데 16km 이상을 달리고 수백 개씩 턱걸이 및 파구펴펴기를 하고 꽁꽁 언 호수를 부수고 들어가서 얼음 목욕을 하고요. 한국판 책에서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0시간 동안 200km를 달리고 철인 3종 경기 등 극한의 레이스에 70회 이상 출전한 남자, 17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를 달성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 중의 철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인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도 항상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그의 과거는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목숨을 위협받는 인종차별과 학대,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장애로 점철된 삶이었다. 라고 책의 표지에는 나오죠.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컸으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동네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하는 그렇게 커서 130kg가 넘는 비만의 남성이었죠. 하지만 그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그의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를 통해 데이비드 고긴스 씨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의 유년기는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너무나도 풍족하고 행복한 가정에서의 삶이었어요. 당시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스케이트장과 그 위층에 붙어있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두 가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고긴스 씨의 가족은 큰 집과 멋진 차를 몇 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전혀 반대였어요. 6살 남짓한 고긴스 씨는 아버지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도박과 유흥 이외에는 돈을 전혀 가족들을 위해 쓰지 않았고
당연히 스케이트장과 술집을 운영하는 직원들 또한 가족들이 담당하게 됐죠.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매일 오후면 나는 발판에 올라서서 스케이트에 분무형 탈취제를 뿌리고 고무 스토퍼를 교체했다. 그로 인해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으며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많은 구역은 완벽히 정리가 된 상태여야만 했다. 아버지는 감독관이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때가 지금 고긴스 씨 나이가 6살 때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의 불호령이라는 말은 엄청난 체벌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듯 스케이트장에서의 노동은 밤 늦게까지 이루어졌고 고긴스 씨와 그의 형은 스케이트장 한켠 단팥방에서 자정이 되어서야 잠이 들 수 있었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위층에서 술집을 운영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머니가 술집을 운영을 하고 아버지는 손님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또 심지어 바람까지 폈죠. 고긴스 씨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가족폭력의 희생양이기도 했어요. 고긴스 씨, 그리고 그의 형,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가끔은 의식이 잃을 때까지 종종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당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불호령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뭐라고 나왔냐면 매질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엉덩이에서 시작했다가 너무 따가워서 손으로 막으면 그는 허벅지를 때렸다. 손이 허벅지까지 내려가면 허리를 채찍질했다. 그는 수십 번 벨트를 내려친 후 숨이 차면 기침을 했다. 매질이 끝날 때면 온통 땀으로 번들거렸다. 내 숨도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의 사악함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증오는 내게 용기를 줬다. 그 개자식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그 악마의 눈을 바라본 뒤 절뚝이며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목부터 무릎 뒤 주름 있는 곳까지 매질의 흔적에 덮여 있었다. 그런 뒤에는 며칠간 학교를 빠졌다. 저렇게 체벌을 하면 경찰이 올 법도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상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불러오고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됐죠. 한번 보시죠. 이 집을 좀 보세요. 제가 아내를 학대하는 걸로 보이나요? 전 아내에게 밍크 코트며 다이아 반지를 사줍니다. 죽도록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는데 아내는 제게 대리석 촛대를 던지네요. 제가 버릇을 잘못 들였나봐요. 경찰은 차까지 바래다주는 아버지를 낄낄대며 따라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떠났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후였다. 그때부터 법은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 그의 남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모든 자산이 그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고긴스 씨의 어머니는 도망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정말 이러다가는 내가 죽거나 내가 이 남편, 이 사람을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미국에는 또 총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몇 시간이 떨어진 친정집으로 돈 한 푼도 없이 도망을 치게 되죠. 차를 빌렸다 해야 되나 훔쳤다 해야 되나 아무튼 해가지고, 왜냐면 명의는 다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당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 고기스 씨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나는 그 작은 남부 인디애나의 시골 마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도망쳤다는 것 뿐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악마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고 적혀 있어요. 훗날 이 지옥에서로부터의 경험 및 그때의 상처가 어두운 에너지 및 연료, 그 자기를 동기부여하는 이 연료로 사용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더 이따 보시죠. 당시 고긴스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도망칠 때가 말이죠. 어렸을 때 받은 학대,
뭐 강제노동 및 밤늦게까지 일함에 의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잠을 자는 그런 루틴이 반복된 상태여가지고 교육 수준 및 지능 수준이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었고, 아버지에게 받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종종 바지에 이불에 오줌까지 누는 이런 상태였죠.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집중력 부족 장애 및 사회 공포증을 진단받게 되는데, 그만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컨닝이었어요. 정신과는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면 보내기 딱 좋은 곳이다. 아이들은 거기에 앉아 있으려 하지 않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아이는 헬멧을 쓰고 계속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한 아이는 의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일어나서 방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쓰레기통에 오줌을 쌌다. 내 옆에 앉은 아이가 그중 가장 정상이었다. 그는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고 했다. 첫날 정신과 의사를 빤히 쳐다보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또 뭐라 적혀 있냐면, 이 경험은 내 사회적 불안감을 몇 단계는 더 악화시켰고 말을 더듬는 증상은 더 심해졌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검은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영원히 특수라는 블랙홀로 내몰리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았다. 컨닝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부는 어려웠다. 엉망이 된 머리로는 특히 더 그랬다. 하지만 컨닝은 끝내주게 했다. 나는 친구의 숙제를 베꼈고 시험 때는 근처에 앉은 애들의 답을 훔쳐봤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오는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이렇게 학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갈 때쯤 어머니도 좋은 분을 만나게 돼요. 고긴스 씨 삶의 롤모델이 될 만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시죠. 어머니는 내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윌모스 어빙을 만났다. 그는 인디애나 출신의 성공한 목수이자 건설업자였다. 어머니는 그의 푸근한 미소와 느긋한 스타일에 끌렸다. 그에게 폭력성이란 없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줬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면 어머니는 웃으셨다. 밝은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통해 자존감을 되찾았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다시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해주었다. 내게 윌모스는 이전까지 그려보지 못한 건강한 아버지상이었다. 그가 나를 애지중지하며 사랑한다는 말이나 입에 발린 간지러운 말 따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곁에 있어 주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농구에 빠져 있었다. 윌모스는 나와 게임을 했고 그는 항상 나를 데리고 코트로 갔다. 그는 동작을 보여주고 수비 훈련을 시키고 점프슛을 발전시키도록 도왔다. 우리 셋은 생일과 명절을 함께 보냈다. 8학년이 되기 전 여름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사실 고긴스 씨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자랐어요 라고 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대단한 사람이 아마 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히어로물, 뭐 영화나 뭐 아이언맨이든 배트맨이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이나 어려움이 항상 따르죠. 그 적이 세면 셀수록 혹은 어려움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더 강한 히어로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탄생을 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고긴스 씨의 역경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죠. 그의 어머니의 새 남자친구이자 이제 막 청혼을 한 약혼자 윌모스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급작스럽게 죽고 말아요. 그것도 살해를 당하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창밖을 보며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 가까이에서 총을 쐈다. 그는 가슴에 5발을 맞았고 그가 차고 바닥에 쓰러지자 범인은 그를 막 밟고 미간에 결정타를 날렸다. 윌모스의 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흰 사자상을 지나가던 그는 아들 집에 차고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차고에서 아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흐느껴 울었다. 윌모스는 겨우 43이었다. 이 사건이 8학년, 저희 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고긴스 씨에게는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이 아래 문장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홀로 앉아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보았다. 내 마음은 계속 어둠으로 건너뛰는 고장난 레코드판이었다. 과거는 암울했고 이제는 환한 미래마저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에게 익숙한 망할 놈의 현실이 모든 빛을 옥죄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커져서 방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지금 고긴스 씨가 뭘 보고 그런 말을 했냐면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살해 현장을 계속 보면서 그 살해 현장을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정말 끝이 없는 고난과 역경인데 또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고긴스 씨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삶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데 이전 챕터에서 그가 브라질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받은 신의 가호가 있다면 너무 어린 나머지 촌동네에서 곧 직면하게 될 여러 종류의 편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어려서 편견이 있거나 없거나 해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긴스 씨하고 그의 친구들, 그의 또래들이 사춘기로 같이 접어듦에 따라서 인종차별의 존재와 그 실체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고긴스 씨는 어머니와 죽은 약혼남인 윌모스 씨가 살던 인디아나폴리스주로 잠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브라질이라는 그때 어렸을 때 살던 백인들이 완전한 주류를 이룬 이 촌동네로 2년 후에 다시 오게 되는데, 거기서 어려서 몰랐던 혹은 어렸기 때문에 크게 경험하지 못하던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브라질은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이 보였지만 다르게 느껴졌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힘들었을 뿐 말에서 몇 안 되는 흑인 가족 중 하나였더라도 인종차별을 뚜렷이 느끼거나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10대에는 어디에서나 차별을 당했다. 내가 지나치게 민감해서가 아니었다.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항상 존재했다. 하루는 고긴스 씨와 그의 친구가 길을 걷는데 이런 일이 있죠. 차가 우리 곁을 지나갈 때 앞자리에서 탄 2명의 10대가 뒷칸에 서 있던 사람을 봤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열린 창 너머로 우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깜둥이 새끼들!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머리를 숙인 채 같은 속도로 걸었다. 이윽고 그 낡은 트럭이 자갈밭에 끼익 거리면서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먼지 폭풍이 일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꾀죄죄한 백인 남자가 손에 권총을 들고 트럭 운전석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총을 내 머리에 겨눈 채 걸어왔다. 니놈들은 어디에서 왔어? 왜 너희 같은 깜둥이 새끼들이 이 마을에 있는 거야?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거나 움츠리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트럭으로 돌아갔다. 잠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미국에서는 흑인에게 니거라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깜둥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깜둥이라는 니거라는 말을 한 2-3번 사용해서 조롱을 하고 총을 겨눈 거죠. 이게 왜 안 되냐면 흑인들이 노예일 때 흑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던 단어여가지고 좀 해리포터 책에 볼드모트라는 사람의 그 절대 마법사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인이 아닌 사람이 니거라는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건, 좀 많이 아이러니한 건 흑인들은 서로에게 니거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는 해요. 왜 니들은 되고 우린 안 되고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긴 한데, 이 니거라는 깜둥이라는 단어를 흑인에게 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단어죠. 이 단어는 평범한 인간보다 흑인들을 인간보다 낮은 동물과 같은 노예로 본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깜둥이라고 불린 저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전혀 아니죠.
거의 일상이에요. 또 하나 좀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얼마 전 조니와 여자의 몇 명과 피자헛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그 자리에는 내가 좋아했던 팸이라는 갈색머리 백인 여자애도 있었다. 그녀도 나를 좋아했지만 둘 다 티를 내진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 순진한 아이들이었다. 그때 팸의 아버지가 그 애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가 우리 모습을 봤다. 아버지를 본 팸의 얼굴은 백지처럼 하얘졌다. 그는 붐비는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 빌어먹을 깜둥이 새끼와 앉아있는 꼴은 다신 안 봤으면 좋겠다. 팸은 아버지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다. 그 애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달아올랐고 나는 꼼짝하지 않고 바닥을 응시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던 후에는 고긴스 씨는 방법을 바꾸죠. 눈에 띄지 않으면 가만히 두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림자처럼 지냈어요. 그래도 흑인이란 이유로 깜둥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쪽지도 받고 공공장소에서 비하 발언도 수도 없이 듣는 이런 생활을 하던 중에 그에게 꿈이 하나 생기게 되죠. 바로 공군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아버지죠. 그의 할아버지는 공군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었고 고긴스 씨가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꿈은 일반 공군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인 공수구조대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걸 위해서는 체력 테스트 및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고등학생 2학년이 된 그의 학업 수준은 바닥을 기고 있었죠. 그가 여지껏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컨닝의 실체와 마주해야 했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저항이 적은 쉬운 길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 이런 대처 메커니즘은 내가 학교에서 절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절대 아무도 따라잡지 못하리란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은 내 운명을 인생 낙제 쪽으로 밀어붙였다. 현실이 목을 졸랐을 때 이미 내 삶은 제대로 망한 포춘 쿠키가 되어 있었다. 쿠키를 열 때마다 나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너는 실패할 운명이다. 그는 당시 꾸준히 이렇게 컨닝으로 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적표를 조작해가지고 어머니를 속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니와 싸운 후에 가출한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고긴스 씨가 사용하는 그의 인생을 바꿔줄 이 의식이 가출해서 돌아온 그날부터 형성이 되죠. 그날 밤 샤워를 한 후 부식된 욕실 거울에 서린 김을 닦아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돈도 목표도 미래도 없는 건달 새끼였다. 너무 역겨워서 그 망할 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유리를 깨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대신 그에게 말했다.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고. 네 꼴을 좀 봐. 공군에서 너 같은 새끼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넌 빌어먹을 골칫거리일 뿐이야. 군대에 있는 놈들이 바지를 끌고 다니는 거 봤어? 깡패 새끼처럼 말하는 것도 집어치워. 그런 식으로 턱도 없어. 편한 방법만 찾아다니는 건 그만해. 이젠 철들 때도 됐어. 너한테 달려있어. 아주 역같은 상황이란 건 나도 알아.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나도 안다고. 아무도 너를 구하러 오지 않아. 엄마도 울모수도 아무도. 그는 이 의식을 책임 거울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밤 얼굴과 머리를 면도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표현하고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화장실 거울에 붙이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매일 상기시켰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긋나긋한 어조가 아니었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것이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여름이죠. 나는 두려웠다. 저런 데이비드 공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식의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식하고 학교 공부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넌 바보 멍청이야 라고 말해야 한다. 인생에서 지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거울을 보고 뚱뚱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살 좀 빼야겠는데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저 돼지 새끼만. 너무 빡세긴 한데 저 돼지 새끼 괜찮다. 돼지면 돼지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이 매일 보는 더러운 거울은 매번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인가? 자신의 잘못을 통렬하게 비난하라 라고 하는데 빡세요. 고긴스 씨의 특징인데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영어로 말을 할 때면 정말 문장마다 퍼킹이 뭐 난무하죠. 그리고 말도 돌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말을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말에 고긴스 씨가 삶에서 쉬운 것만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이때부터 그는 속담,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그 속담의 말을 몸소 실천하죠. 그때부터 나는 불편함을 갈망하게끔 나 스스로를 세뇌했다. 비가 오면 달리러 나갔다. 눈이 오면 내 마음은 빌어먹을 운동화를 빨리 신어라고 말했다. 두려움에 패배할 때면 책임 거울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 그 거울을 마주하는 것, 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불편과 싸워나갈 동기를 부여했다. 그 결과 나는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해가면서 고긴스 씨는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약한 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오로지 인종의 근거로 해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들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가치를 두기 쉽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어리석게 느껴지는가? 하지만 누구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유일한 존재이면서 자신이 없을 때라면 특히 더 그렇다.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게 시간이 아까웠다. 그때부터는 타인의 모욕적인 말이나 비하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안에 엔진을 가속하는 연료가 되었다. 졸업할 무렵에는 자신감이 완벽한 가정 환경이나 신이 내린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감은 책임감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내게 진정한 자존감을 가져다 주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자신감은 책임감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은 내게 진정한 자존감을 가져다 주었다. 고긴스 씨의 말대로 저희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투자계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레이 달리오 씨는 말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금메달리스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항상 해요. 모든 사람이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결혼하기 전에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돼요. 결혼하면 이제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 사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집을 사고 차도 사죠. 아니면 누군가는 빨리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등등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이 있을 텐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리고 답을 새겨 듣기 전에 해야 할 질문이 이 사람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인가? 이 사람이 내게는 금메달리스트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고긴스 씨가 말한 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없다면 타인의 나쁜 의견 및 모욕적인 말 및 행동, 자기 자신
행동들을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연료로 사용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 결국 학업 성적을 올려서 공군에 들어가 공수구조대 훈련을 받게 돼요. 그는 당시 너무 기뻐서 신병훈련소에서 변기 청소마저 기분 좋게 했다고 하죠. 담당 하사가 그에게 변소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10주간 진행되는 공수구조대 훈련 중 일부인 수중 자신감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도망쳐 나온 후에 어머니와 둘이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본 적도 없고 수영도 당연히 할 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죠. 책으로 수영을 배워가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해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던 그런 날들을 지냈는데 그렇게 몇 주 후에 건강검진을 받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 피검사에서 겸상적혈구 소질이 있다는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 공수구조대 훈련을 관두게 되죠. 서류상으로는 나는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내가 지금과 같았다면 겸상적혈구 따위는 뭐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는 여전히 겸상적혈구 소질이 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장애물이었고 나는 그 앞에서 꺾이고 말았다. 그때 나는 덜 단련되어 있었다. 신체적으로 강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데는 턱도 없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데이비드 고긴스를 정의하는 문장이에요. 그가 자신을 극한의 고통으로, 극한의 한계로 몰아붙이는 이유. 그게 바로 저 문장 안에 있죠. 아무튼 이 당시 공수구조대 훈련을 그만둔 때 그는 그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하게 되죠.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 못해 도망친,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도망친 실패자. 결국 자신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서서히 만들어간 자신감 및 좋은 습관 또한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그 시절 그의 마음가짐을 나타내주는 문장을 보시죠. 나는 체육관과 주방 식탁에 수치심을 묻어두었다. 그 무렵 역도를 시작해 몸을 불렸다. 먹고 운동하고 또 먹었다. 제대한 후에도 근육과 지방이 계속 늘어나서 체중은 300파운드에 육박했다. 300파운드가 130 몇 킬로인가 그럴 거예요. 나는 덩치를 키우고 싶었다. 큰 덩치가 데이비드 고긴스를 숨겨주었기 때문이었다.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나를 보고 사람들은 위협감을 느꼈지만 내면의 나는 스스로가 나약한 겁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4년 후 제대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문 닫힌 식당에서 새벽에 바퀴벌레 및 쥐를 퇴치하는 그 직업을 얻게 돼요. 그 당시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터널 끝에는 빛이 있는 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일단 어둠에 눈이 익어버리면 그렇지가 않다. 내게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 삶에 무감각해졌고 결혼 생활은 비참했으며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한때 용사가 되기를 바랐으나 한밤에 바퀴벌레를 잡는 신세가 되었다. 마지못해 움직이면서 시간을 팔아 살아가는 지구상의 많은 좀비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아침 그는 밤새 일을 하고 퇴근을 해 패스트푸드를 먹다가 우연히 TV에서 네이비실의 기초훈련, 특히 지옥주를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죠. 그 다큐멘터리는 묘하게 고긴스 씨를 매료시켜요. 그 프로그램은 224기 훈련생들이 지옥주 동안 훈련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되다는 1년의 과제가 이어졌다. 나는 진창 속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머리 위로 통나무를 들고 모래밭을 달리고 차가운 파도에 떠는 남자들을 지켜보았다. 두피에 땀이 맺혔다. 그럴만했다. 공수구조 훈련을 받을 때도 그런 지독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몸이 붓고 피부가 벗겨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들이 부러웠다. 계속 지켜볼수록 더 확실해졌다. 그 모든 고통의 답이, 내게 필요한 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카메라는 몇 번이고 바다에 끝없이 일어나는 포말을 비추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하고 나를 응시했다. 어린 시절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내가 될 거라고 말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배운 것 없고 쓸모 있는 기술도 없으며 자제력이 전혀 없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평범함조차 한참 멀리 있었다. 나는 삶 밑바닥 진창 속에 있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깨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다큐멘터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자 고긴스 씨는 네이비실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이비실 행정실에 연락을 하죠. 그 당시 그는 나이도 꽤 있었을 뿐더러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여러 군데에서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 받아준다는 곳이 있었죠. 당시 다른 군에서 전역한 예비군을 다시 현역으로 받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네이비실에서 3개월 후에 폐지될 예정이었죠. 그래서 당시 297파운드, 약 135kg인데 그 무게가 나가던 고긴스 씨는 3개월 안에 체중 최대 허용치를 맞추기 위해서 48kg을 감량해야만 했어요. 또한 공군에 들어갈 때 봤던 필기시험을 또 봐야 했는데 네이비실은 네이비실답게 충족 점수가 훨씬 높았죠. 그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하죠. 나는 작업복을 벗은 후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1년이 넘도록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4마일을 뛸 작정으로 거리에 나왔다. 6km 정도 됩니다. 400야드, 약 366m 밖에 갈 수 없었다. 심장이 다름질 쳤다. 너무 어지러워서 골프코스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건가? 나는 보잘것없는 놈으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여전히 일말의 가치도 없다. 데이비드 고긴스가 네이비실이라고? 그렇지, 헛된 꿈이야. 나는 5분 동안 한 블록도 뛰지 못해. 평생 묻어둔 내 모든 공포와 불안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영원히 모든 것을 굴복하고 포기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15년 전에 산 낡은 로키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다. 그것을 기계에 끼워놓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14라운드까지 빨리 감았다. 그는 로키의 주인공이 몇 번이고 펀치를 맞아도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각하죠. 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의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나는 TV를 끄고 내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추진력이나 열정이라고는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무능하다는 감정에 계속 굴복하면 그런 감정들이 영원히 내 미래를 좌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나를 쓰러뜨린 감정에서 힘을 찾고 그것들을 이용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는 운동화 끈을 묶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첫 달리기에서 4분의 1마일, 약 400m 지점이죠. 만에 다리와 폐에 심각한 통증이 느껴졌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달리기를 중단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심장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뛰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달리자 통증이 사라졌다. 숨을 돌리기 위해 허리를 굽혔을 때는 1마일을 달린 후였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한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너무 일찍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불가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용기와 강인함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문장, 불가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용기와 강인함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바로 저희가 아는 데이비드 고긴스 씨예요. 하지만 그는 아직 그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죠. 그는 바퀴벌레 및 쥐를 퇴치하는 직장을 관두고 네이비실 훈련생이 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올인하죠. 진짜 직장까지 관두고 네이비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꿈을 위해서 3개월 만에 48kg를 감량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올인을 해요. 보통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 오전 5시쯤 그 책을 실내 자전거로 들고 가서 2시간 동안 땀을 내면서 공부했다. 내 몸이 엉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아직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로 가능한 한 많은 칼로리를 태웠다. 이후 수영장에서 2시간 동안 수영을 했다. 거기에서 체육관으로 가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프레스, 다양한 다리 운동을 포함한 서킷 트레이닝을 했다. 몸을 키우는 건 금물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반복이었다. 각 운동을 100에서 200회씩 5, 6세트 반복을 하고 실내 자전거를 2시간 더 탔다. 끊임없이 배가 고팠다. 제대로 된 식사는 저녁뿐이었지만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니었다. 굽거나 볶은 닭가슴살과 볶은 채소에 극소량의 밥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 다시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일어나 그 일정을 반복했다. 내가 하려던 일은 평점 D인 학생이 하버드에 지원하는 것과 같았다. 혹은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들고 카지노에 가서 룰렛의 한 숫자에 다 걸고는 따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구는 것과 다름없었다. 나는 아무런 보장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지원 커트라인에 드는 몸무게와 시험 성적을 얻게 되고 네이비실 훈련생이 되죠. 이 훈련은 6개월간 진행이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관두는 그 구간은 3주차에 진행되는 지옥주예요. 일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데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바다를 입수를 하고 뭘 할 때마다 보트를 이고 이동을 하고 팔굽혀펴기, 구보 및 통나무를 들고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잠을 자지를 않죠. 이 모든 훈련은 진짜 중에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훈련들이죠. 책에 나온 훈련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우리는 보트와 통나무를 들고 해변을 오르내렸다. 우리는 노젓기 경주를 했고 망할 놈의 장애물 코스 사이로 통나무와 보트를 날랐다. 좁은 들보 위에서 돌아가는 통나무 위에서 로프로 만든 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통나무와 보트를 들고 다녔다. 그리고 통나무를 높은 벽 위에 올리고 그 빌어먹을 벽을 오르면서 약 9m 되는 벽이었다고 하죠. 높이의 하역망 발치에 떨어뜨렸다. 또 다른 장에서는 그 다음은 파도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시에 따라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파도로 돌진했다. 옷을 다 입고 팔짱을 낀 채 임팩트 존, 파도가 많이 몰아치는 존이죠. 으로 걸어 들어갔다. 달도 없는 밤에 성남 파도는 거의 머리 높이까지 올랐다. 차가운 물에 불알이 오그라들었고 파도의 채찍질은 폐에 호흡을 앗아갔다. 5월 초였다. 봄철 코로나도 바다는 섭씨 약 15도에서 17도였고 우리는 물속에서 한 몸처럼 일렁거렸다. 10분 정도 후 사이코가 무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사이코는 여기서 교관입니다. 교관을 닉네임을 사이코라고, 워낙 사이코 같은 짓을 많이 해서 사이코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저체온증을 겪기 직전에 파도가 치는 구역에서 재빨리 빠져나와 부동 자세를 취했고 그동안 의사가 저체온증 여부를 확인했다. 밤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전 미국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스스로 지원해서 오는 곳이 네이비실 훈련소인데 그럼에도 지옥주는 그 누구에게도 쉽지가 않죠. 고긴스 씨가 그의 경험을 말하길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 있으면 120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식하기가 어렵다. 잠을 자지 못하는 5일 밤은 시간을 체계적으로 공략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이비실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파도 고문을 받는 동안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여기 있지? 한밤에 파도 괴물에 먹힐 때마다 이런 의미 없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저체온증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다. 네이비실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징집된 것이 아니었다. 네이비실이 되는 것은 선택이다. 그런 간단한 질문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훈련에 남는 매 순간 역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네이비실이 된다는 개념 자체를 자기 학대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네이비실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인 고문이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그 짧은 질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질문,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질문은 진짜 5일간의 지옥 훈련 내내 지속되죠.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당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팟캐스트에는 성공한 사업가가 어떻게 그의 기업을 성장시켰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스트레스를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팟캐스트에 나오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여기서 왜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수백 번 하게 되죠. 그때 그 질문,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다 포기를 했거든요. 자, 다시 고긴스 씨의 네이비실 훈련으로 돌아와서 지옥주는 어떻게든 탈락을 시키려는 교관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또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신락 같은 이유를 찾아내는 훈련생들 사이의 전쟁이에요. 데이비드 고긴스 씨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번 보시죠. 나는 교관들이 끔찍히 싫었다. 그들은 나의 적이었다. 내 머릿속을 파고들려는 그들에게 진력이 났다. 나는 브라운을 힐끗 보았다. 지옥주에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그가 불안해 보였다. 팀원 모두가 그랬다. 제기랄. 나 역시 끔찍한 기분이었다. 내 무릎은 자목만하게 부풀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신경을 불로 지지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내게 연료가 되어줄 것을 찾아야 했다. 나는 사이코피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사이코피트는 교관입니다. 그 개자식이 정말 실물이 났다. 교관들은 침착하고 평온해 보였다. 우리는 필사적이었다. 이제 판을 뒤집고 그들 머릿속을 차지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계속 구르는 동안 그들은 8시간 교대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 길에서 제2 보트 크루를 생각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이 아내와 침대에서 누울 때도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이다. 고긴스 씨와 그의 팀원들은 내가 포기할 거라고? 그래 알겠어.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는지 진짜 꼭 한번 보여줄게. 라는 악으로 깡으로 오히려 그 부정적인 시선들 그 교관들이 야 너는 너 어차피 포기할 건데 빨리 포기해. 아니면 혹시 달콤하게 집에 가면 뭐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니면 나가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맛있는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런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이런 그 유혹들로 하는 말들을 오히려 아니 넌 내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부정적인 시선을 왜라는 질문에 연료로 삼아서 모든 훈련을 1등으로 끝낼 뿐만이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훈련을 자진해서 하게 되죠. 그것이 교관들에게 준 우리의 엿이었다. 두 번째 바람이라는 게 마라톤이나 뭐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너무 힘들 때 갑자기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갑자기 그 힘을 내는 뭐 세컨드 윈드 첫 번째 그 힘이 났을 때 그 바람을 뒤로 하고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바람이라는 뭐 미국 용어인데 아무튼 두 번째 바람을 타고 솟구치는 우리에게 모두의 관심이 쏠렸다. 세계에서 가장 고된 훈련에 가장 어려운 주,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날에
제2보트팀은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지옥주를 조롱했다. 교관들의 표정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을 목격하는 듯 입이 벌어져 있었다. 당황해서 눈을 돌리는 자들도 있었다. 데이비드 고긴스 씨와 그의 팀원들은 지옥주를 결국 무사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고긴스 씨는 무릎이 3중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아까 그 무릎이 자국만하게 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살짝 골절이 됐었죠. 근데 지옥주가 끝나고 나머지 훈련을 받으면서 상태가 더 악화돼서 결국 나머지 훈련을 받지 못하고 강제 하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처음부터 지옥주 이전의 훈련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죠. 그는 사실 첫 번째 지옥주 도중 폐렴으로 하차를 당해서 이번에 다시 지옥주를 경험하게 되면 총 3번째 경험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회복을 하는 도중 관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3일 내내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고 머릿속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첫날은 내가 여전히 네이비실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많은 것을 극복했다. 지옥주를 이겨냈고 단련된 정신의 힘을 깨달았으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했다.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 충분히 배운 게 아닐까? 더 증명해야 할 것이 남았나? 정말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5분 동안 내 모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큰 소리로. 두려워. 그 모든 거지 같은 짓거리를 또다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 첫째 주 첫날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고긴스 씨는 다시 돌아갑니다. 3번째 지옥주를. 결국 돌아가기로 하는데 그 3번째 지옥주도 역시 워낙 강도가 센 나머지 진짜 한 명의 훈련생이 훈련하다가 죽게 돼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센 강도의 훈련은 사실 정신을 단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신도 육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을 극복하며 더 단단해지는 거죠. 한때 나는 실패에 집중한 나머지 시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평생 물에, 특히 차가운 물에 겁을 먹었지만 마지막 시간에 그곳에 선 나는 바다가, 바람이, 진흙이 더 차갑기를 바랐다. 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졌고 그것이 네이비실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옥주에 내가 본 것은 내 정신이었다. 나는 그 힘을 막 이용한 참이었다. 스스로를 좋지 않은 환경에 둘러싸인 피해자로 보기를 그만두고 내 삶을 궁극의 훈련장으로 보게 되었다.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신의 굳은 살을 만드는데, 마음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3번째 지옥주를 통과하면서 또 한 번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양쪽 정강이 뼈에 금이 간 거죠.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훈련해서 중도 하차하게 되면, 그게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훈련을 어떻게든 진행해서 끝을 보기로 결심을 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평균 100km 가까이 구보를 하고 다른 훈련도 하는 그 특성상 정강이 뼈에 금이 간 고긴스 씨에게는 엄청난 챌린지였죠. 성공하게 돼가 토니 로빈스 씨가 정말로 간절한 왜? 라는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시 고긴스 씨는 2번째 네이비실 훈련을 받던 도중 무릎을 부상을 당해서 하차당한 후에 부상을 회복하는 동안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의 부인은 네이비실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로 와서 고긴스 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네이비실 훈련을 마무리해서 네이비실이 되지 않으면 이미 직업도 관둬버리고 보험도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네이비실이 되어야만 되었죠. 이유가 아주 간절했어요. 나는 1년 만에 2번째로 지옥주를 통과한 참이었고, 네이비실 훈련이 끝날 무렵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 머리나 영혼에는 행복감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훈련을 마치지? 이 생각이 머리를 아예 사로잡은 거죠. 우리는 내가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거지소굴 같은 곳에 살고 있었고 몸은 또다시 망가졌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월세도 낼 수 없을 것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고긴스 씨에게는 왜? 라는 질문에 정말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이비실이 되는데 올인을 했고 이걸 관둔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아내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에게까지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거죠.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했던가요? 고긴스 씨는 금이 간 정강이 뼈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한번 보시죠.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차를 몰고 기지로 갔다. 나는 오른발을 조심스럽게 목이 긴 두꺼운 검은색 반양말에 끼워 넣었다. 정강이는 말랑했고 발목 관절을 조금만 까딱거려도 고통이 커졌다. 거기에 테이프로 뒤꿈치 둘레를, 다음으로 발목을, 그리고 다시 뒤꿈치를 감았다. 발과 종아리도 감아서 무릎 밑에서 발까지 단단히 감쌌다. 다시 검은 양말을 신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발과 발목을 테이프로 감았다. 양말층 두 겹과 테이프층 두 겹이 생겼다. 군화를 신고 끈을 묶으니 발목과 정강이가 보호되고 고정되었다. 왼발도 똑같이 하였다. 1시간 후 두 다리에 반깁스를 한 것처럼 되었다. 걸을 때 여전히 아프기는 했지만 발목을 움직일 때 느껴지는 통증이 훨씬 참을만 했다. 그날 훈련에서 첫 달리기는 내게 시험대였다. 나는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보통 우리는 발과 다리로 리듬을 타게 한다. 나는 그 반대로 해야 했다. 각 동작을 분리해 엉덩이에서 만들어낸 움직임과 힘으로 다리를 전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처음 30분 동안은 평생 최악의 고통을 겪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무릎 아래하고 다리 그리고 발까지 청테이프로 싹 다 묶어버린 거예요. 꽁꽁 그걸 감고 그 위에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한 거죠. 생각만 해도 역시 데이비드 고긴스 씨구나. 이래서 데이비드 고긴스 씨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다행히 처음 30분만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버티면 그 이후로는 근육과 뼈가 풀려서 통증이 좀 견딜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드레날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루 종일 통증이 느껴졌다 사라지길 반복했지만 훨씬 더 다룰만 했다. 통증이 고개를 들면 나는 스스로에게 통증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얼마나 더 강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6개월 동안 저렇게 발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꽁꽁 묶는 일을 반복해서 손발을 묶고 수영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가득 안고 수영하거나 하는 수중 훈련 및 지상 훈련을 모두 마치고 결국 네이비실이 되죠. 그렇게 네이비실로 일을 한 지 5년쯤이 지났을 때 당시가 한 2005년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전 중 사고로 그의 전후 중 네이비실 다수가 전사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는 그들이 남기고 간 가족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경주인 배드워터를 달리기로 결심을 하죠. 그 힘든 경주에 이런 뜻깊은 일을 위해 왔다. 그래서 이런 힘든 경주를 한다 하는 게 알려지면 많은 돈을 모금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배드워터 경주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을 217km를 그것도 한여름에 달리는 경주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막은 한여름에 55도까지 보통 치솟는데 경주는 그늘도 한 끗 하나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그런 경주였죠. 워낙 위험하고 힘든 경주이기 때문에 매년 소수의 인원만 초대를 받아야 참가할 수가 있어요. 관계자한테 초대를 받아야. 당연히 경주자들은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팀원들은 차를 타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좀 달리다가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이 켜진 차에서 쉬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2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24시간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주하긴 너무나도 힘들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긴스 씨는 그의 상사, 아마 한 소령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추천장을 써줘가지고 배드워터 경주의 관계자와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관계자는 추천장이고 뭐고 너가 얼마나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0마일 그러니까 160km가 넘는 경주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참가하게 해줄 수 있냐며 일단은 100마일 이상 되는 경주를 한 번이라도 완주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레이스에 참여하는 데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죠. 이번 주말에 샌디에이고에서 24시간 레이스가 있기는 하네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흠뻑 묻어 있었다. 100마일은 먼저 뛰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나는 3일 만에 샌디에고 원데이라는 경주에 참여하게 된다. 샌디에고 원데이라는 경주는 저번 에피소드에 나온 제시 이칠러 씨가 참가한 그 경주예요. 그때 참가해서 데이빗 고긴스 씨를 처음 본 그 경주죠. 사람들은 팀을 이뤄서 릴레이 형식으로 어떤 팀이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달렸는지를 그 거리를 겨루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보통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팀이 달리는 거죠. 그 경주는 한 공터에서 트랙을 만들고 그 트랙을 몇 바퀴를 도냐를 재서 하는 경주였는데 당시 고긴스 씨는 조금 조깅을 하긴 했으나 주로는 중량 운동을 많이 해서 헬스를 많이 해서 몸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리 키가 고긴스 씨가 190cm 가량 되고 근육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kg가 넘게 나간 거죠. 달리기 하는 데는 전혀 좋은 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에 해병대나 특전사를 나온 사람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자신감 하나는 끝내줬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24시간 안에 100마일이라면 15분에 1마일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빠른 걸음으로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내가 걷지 않았다는 점이다. 레이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나는 맹렬하게 뛰어나가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당신의 목표가 완벽한 파멸이라면 아주 적절한 행동이다. 그렇게 그는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심지어 마라톤 전날 밤에 운동을 평소에 헬스를 같이 하던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무거운 중량 운동까지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경주에 참여하게 되죠. 이런 초장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 훨씬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도 경주 전전날부터 비타민, 염도, 당도 등을 맞춰서 마셔야 되고 잠도 20시간, 24시간 가까이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춰서 잘 잠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몸에 영양분도 충분해야 되고 또 경주 중에 먹을 소화가 잘 되지만 칼로리가 높은 이런 음식 및 비타민, 칼륨 등의 영양소 및 수분 공급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요. 하지만 고긴스 씨는 그런 걸 일단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처음으로 이런 초장거리 경주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전혀 뭘 몰랐죠. 그는 역시 헬스에 미친 사람답게 단백질 음료, 비스킷, 그리고 잠시 앉아서 쉴 의자 하나만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는 그렇게 그의 첫 초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스피드를 얼추 맞춰서 달렸다고 하죠. 초반에 그는 굉장히 컨디션도 좋았고 해볼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는 목표한 100마일 중에 40마일을 4시간 만에 달렸고 여전히 5위에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고통의 파도가 밀려들었다. 허벅지에 납이 달린 것 같았다. 허벅지가 무거워지면서 걸음이 꼬였다. 나는 엉덩이를 회전시켜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중력과 싸워 발을 지면에서 단 1mm만 들어 올렸다.
아, 그래, 내 발. 시시각각 뼈들이 불안정해졌고 발가락은 10시간째 운동화 끝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래도 달렸다. 빠르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았지만 계속 움직였다. 다음 차례로 쓰러질 도미노는 정강이었다. 발목 관절이 아주 조금만 회전해도 충격요법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독이 정강이뼈 골수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박스 테이프를 감고 235기 네이비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테이프가 없었다. 더구나 몇 초라도 멈춘다면 다시 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다. 당시 고긴스 씨는 헬스를 워낙 많이 해서 근육이 많아서 몸이 너무 컸어요. 달리기를 이런 초장거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발가락에 있는 뼈나 이 정강이 뼈가 금이 가고 깨진 거죠. 그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서 발을 더 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고긴스 씨는 생각하죠. 물리학과 생리학의 법칙이 자신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멍청이. 지옥줄을 견뎌냈다는 이유만으로 별탈 없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건방진 개자식을 위해 예비된 끔찍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훈련 한번 받지 않고 100마일을 뛰어본 적이 없다. 인류 역사에 이런 멍청한 시도를 하는 놈이 있기는 했을까? 왜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야, 고긴스. 69마일 지점에서 경사로 약 20m 길의 집 앞 진입로와 비슷한 얕은 경사를 만났다. 무릎이 풀려서 기어를 중립에 둔 배달 트럭처럼 뒤로 밀렸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짚었고 나동그라질 뻔했다. 1초 1초가 거무줄처럼 늘어지면서 발가락에서 시작된 고통의 충격파가 안구 뒤까지 전해졌다. 나는 연거푸 기침을 했다. 장이 꼬였다. 붕괴가 임박했다. 붕괴는 내가 당해 마땅한 결과였다. 70마일 지점에 이르자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었다. 케이트는 시작 및 결승점 근처 잔디에 의자를 펼쳐놓았다.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그녀가 3명으로 보였다. 6개의 손이 나를 잡아 접이식 의자로 이끌었다. 나는 어지러웠고 탈수 상태였다. 칼륨과 나트륨이 절실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상태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케이트가 신발을 벗겼다. 흰 목양말은 부서진 발톱과 터진 물집 때문에 삐떡이 되어 있었다. 나는 케이트에게 존 매치 씨에게 가서 모트린과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내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시선을 내리자 피 섞인 오줌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똥도 쌌다. 내 엉덩이와 의자 사이의 공간에서 묽은 설사가 올라왔다. 나는 그 사실을 숨겨야 했다. 케이트가 내 상태를 알게 되면 레이스를 그만두라고 설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훈련 없이 12시간 동안 70마일, 약 130km죠. 130km를 달렸고 이는 그 대가였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20분 동안 앉아 있었다. 주자들은 느리게 걷거나 조용히 움직이거나 비틀거리며 나를 지나쳤다. 케이트는 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했고 아직 포기를 종용하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70마일 지점에서 멈췄을 때는 24시간에 100마일을 달리는데 필요한 속도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20분의 1마일의 속도로 걷고 있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였다. 그렇게 고긴스 씨가 4시간을 더 걸어서, 이때는 달리지도 못하죠. 겨우겨우 걸어가지고 16시간이 됐을 때는 그는 고작 10마일을 더 가가지고 80마일쯤을 완주하게 되죠. 그의 와이프 케이트는 그에게 이 속도로는 24시간 안에 100마일을 달릴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속도는 계속 느려졌고 상태는 더 나빠지기만 했다. 내 다리를 내려다보니 허벅지 안쪽에 오줌과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눈에 띄었다. 이런 고긴스 씨의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한 단어는 왜였죠. 도저히 왜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삶이 편안하고 배가 불렀을 때는 도전정신과 목표의식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왜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사서 고생을 하고 있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등등 이 여러 종류의 왜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해요. 고긴스 씨가 말해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냉방이 잘 되는 방이나 포근한 이불 속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질문의 답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몸이 부서지고 깨질 때, 괴로운 고통에 직면하고 미지의 것을 응시할 때 당신의 정신은 삥삥 돌 것이다. 그때 바로 그 질문들은 독성을 띠게 된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이 극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규율 없이 방치되면 당신이 찾게 될 유일한 답은 가능한 한 빨리 그 고통을 멈추는 것이 될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긴스 씨는 이 극한의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의 성취에서 왜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었죠. 경주를 하면서 몇 시간째 이어지는 이 똑같은 질문에 또다시 고긴스 씨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포기를 생각하게 되죠. 왜 여전히 너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고긴스? 넌 정말 미친놈이니까. 내가 소리쳤다. 머릿속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해서 나 역시 크게 지서대야 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아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깨달으면서 곧바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 기적이 아니다. 신이 내려와서 내게 축복 따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나는 5시간 전 진작 그만뒀어야 할 때도 계속 나아갔다. 여전히 기회가 있는 이유는 나 자신이다. 그리고 다른 것도 기억해냈다. 수행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뛰어든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속도를 높였다. 더 이상 몽유병 환자처럼 걷지 않았다. 활력이 생겼다. 나는 계속 과거를 파고들었다. 내 상상의 쿠키 단지를. 그는 그의 과거의 크고 작은 성취에서 왜라는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어렸을 적 작은 쿠키 단지에서 쿠키를 하나 빼서 먹었을 때 그 감사함을 기억하듯 자기 자신의 과거라는 쿠키 단지에서 크고 작은 성취라는 쿠키를 빼서 곱씹으며 거기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남들보다 3배는 열심히 공부해야 했던 일,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에 들어가기 위해 그 시험을 통과했던 일, 다시 그 시험을 보고 네이비실에 들어갔던 일, 석 달 만에 45kg을 감량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네이비실 동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수료하고 육군 레이저 스쿨을 우등으로 마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초콜릿이 잔뜩 박힌 쿠키였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나는 그동안의 승리에서 느낀 감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감 신경계에 다시 접근했다. 아드레날린이 몸을 장악하면서 통증이 줄어들었다. 나는 팔을 흔들고 보폭을 넓혔다. 금이 간 발은 여전히 피투성이에 물집이 잔뜩 잡혀있고 거의 모든 발가락에 발톱이 빠졌지만 계속 걸었다. 그때부터 쿠키 단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기해야 할 때마다 이용하는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내면에 모두 쿠키 단지를 가지고 있다. 불가피한 인생의 시험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생에 치여 우울하다고 하더라도 분명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을 맛본 순간을 한두 가지는 생각해낼 수 있을 것이다. 큰 승리일 필요는 없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 네이비실을 준비하며 첫 주에 약 2.3kg을 빼지 않고서는 45kg을 뺄 수 없다. 처음 감량한 2.3kg은 작은 성과에 불과하고 그리 대단치 않게 들리겠지만 당시 그것은 내가 살을 뺄 수 있다는 내 목표가 그냥 개연성이 낮은 듯 여겨지기는 하지만 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였다. 로켓의 엔진도 작은 불씨가 없으면 발화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불씨가 필요하다. 큰 불꽃의 연료가 되는 인생의 작은 성과 말이다. 당신의 작은 성과를 불쏘시개로 생각하라. 나는 책임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만 작은 승리를 쟁취했을 때는 스스로를 아낌없이 칭찬한다. 그렇게 고긴스 씨는 예전에 성공을 거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 바퀴를 돌았죠.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이미 5시간 전에 포기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고 있는 방금도 한 바퀴를 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는 방금도 한 바퀴를 돈 미친놈이야. 그런 나에게 이번 바퀴도 뭐 당연히 부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식의 쿠키를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결국 19시간을 뛴 끝에 100마일을 완주하게 되죠. 그는 심지어 혹시 바퀴수를 잘못 셌을지 몰라서 한 바퀴를 더 돌죠. 그 당시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101마일, 162.5km죠. 101마일을 뛴 후 내 레이스는 마침내 끝났다. 나는 휘청거리며 의자로 향했고 케이트가 안개 속에서 떨고 있는 내 몸에 위장용 판초 안감을 들러주었다. 몸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에 뭔가가 따뜻한 것이 느껴져서 내려다보았더니 혈뇨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동식 화장실은 약 12m나 떨어져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의자에 쓰러졌다. 나는 곧 똥을 쌀 거라는 불가피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이번에는 훨씬 심각했다. 등과 허리가 온통 뜨끈한 배설물로 젖었다. 그는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이 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 씨가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죠. 그때 고긴스 씨는 그를 더욱 강해지게 만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때 나는 내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잡아내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정신에서 시작되고 정신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었다. 내가 망할 놈의 책에서 읽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호스피탈리티 포인트, 그 경주를 하던 그곳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 이듬해 데이비드 고긴스 씨는 원하던 사막을 200km 이상 달리는 그 배드워터, 그곳에 초대받아 참가해서 5등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그 이후 수많은 울트라 및 철인 3종 경기 그리고 철인 울트라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고 턱걸이를 17시간 동안 4030개를 해서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또 이 책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를 전 세계에 500만 부 이상을 판매하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고긴스 씨처럼 이런 미친 정말 빡센 도전을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고긴스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삶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편안할 때는 저에게 올 필요가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죠. 하지만 삶이 고단하고 정말로 힘들 때, 삶의 어두운 측면이 눈앞을 가로막을 때, 걱정 마세요. 삶은 분명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갈 거니까요. 분명 어려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 말에서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그는 스스로를 어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여러 속히 미친 도전들을 하면서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집어 던지죠. 그곳에서
그의 마음과 정신을 컨트롤하는 법을 터득 해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트라우마 및 불안감을 연료로 삼고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한 승리에서 희망과 자신감을 얻어 그것을 빠져나오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인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고긴스 씨가 자주 하는 그리고 또 몸소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최대한의 능력에서 40%쯤만 발휘한 뒤 포기한다. 최대 한계까지 왔다고 느낄 때도 60%의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죠. 이 책의 절반 정도만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나머지 장에서는 배드워터를 완주한 이야기, 턱걸이 기네스볼 달성한 이야기, 철인 3종 경기에서 도전하는 이야기 등등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팟캐스트는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